환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6월 CPI 발표 이후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1990년대 중반에 이어진 이 통화 위기의 전조일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6월 CPI 상승률이 발표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새로운 움직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미국 증시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서 CPI가 6월이 9.1% 나오고 또 시장에서는 7월 회의에 1%포인트에 이거 빅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100bp 정도 이렇게 인상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에 비해서는 미국 증시의 그 흐름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고스란히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았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제닛 옐런의 장관의 이렇게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고 JP 모건이라든가 이러한 금융사의 실적 악화를 감안해 볼 때 주가의 악재 요인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제에 이어서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뭐냐면 뭐든지 중요한 것, 6월 CPI 것처럼 이런 것은 사전에는 이런 것을 잘 예측해서 경고해주고 사후에는 너무 이게 덩달아서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을 교훈 삼아 해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홍영국께서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예전 수준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하는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8 정도 갈 때 이 달러가 독주다, 제왕적 통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방송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증시는 미국의 CPI든가 그다음에 금리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문제는 그렇게 시장에 큰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목해는 4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같은 CPI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7월 회의에 100bp 정도 올라가는 1%포인트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매파 발언했던 윌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 페드의 멤버들 같은 경우는 0.75%로 사실 굉장히 좀 그동안 매파적 상향을 볼 때는 그 자체도 매파지만 매파적 비둘기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이 증시를 안정시키는 쪽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JP 모건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7거래일 연속 지속됐다 해서 종전과 다른 3월과 6월과 다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경기 침체 문제가 더 부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윌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에 비해서 0.75%로 금리 인상폭을 좀 낮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8거래일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 현상이 됐고요. 예. 격차가 어제까지는 마이너스 1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지금 마이너스 20%, 20 베이시스 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향후에는 인플레 문제보다는 경기 침체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하는 이 점에서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됐고요. 아까 최부하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올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점은 국제 금값이죠. 국제 금값이 장중한테 1,700달러도 무너졌습니다. 예. 아마 이게 가장 큰데요. 지난 우리나라 은행 PBD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언론들이 인플레 문제가 봉착되다 보니까 신문에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금을 사십시오 했던 도배를 쳤던 때가 지난 3월 22일이었었는데요. 예. 그 대비해서 지금 거꾸로 17% 폭락했습니다. 아마 금 투자자들이 정정가 생각해서 인플레 해칭 자산에서 금을 사면 돈 번다 하는 이런 시각. 그다음에 국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시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뉴노멀 현상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금을 그렇게 투자를 권유할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금 투자를 좀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도 마찬가지로 더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35% 폭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경기와 관련된 안전자산 이런 것은 올라가더라도 인플레 관련된 안전자산 종전 관점에서 금이라든가 이런 건 안 올라갑니다. 같은 안정자산이라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은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달러 인덱스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는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이런 점은 국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점이고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새로운 조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짐을 아주 이렇게 왜 환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핵심적인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국제 환투기 세력 왜 기승을 부리고 있냐?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부터 시작된 움직임 아닙니까? 네, 지금은 실물 사이드에 비해서 금융 사이드가 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 금융 사이드가 펀더멘털에 의존해서 이렇게 자금 흐름의 방향이 결정되는 역이 과거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캐리 자금이라는 건 금리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투기 문제가 많이 불거진 때가 1990년대죠. 이때에는 미국과 독일 같은 이런 국가의 그 금리가 Great Divergence 대발산이 일어났죠. 그래서 금리 차를 겨냥해서 트레이딩 거래하는 과정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미국의 페드가 1994년서부터 1996년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6%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2.25% 포인트, 저 계산하면 2.5% 포인트, 200 베이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시청자분이 아시는 2.5% 포인트 올렸습니다. 이게 2년 동안에 걸쳐서 했다. 그래서 이때는 같은 기간에 독일의 분다스방크라든가 요거 지난번에 이거 나가니까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왜 분다스방크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문의 전화가 와서 이거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유럽 중앙은행이 출범한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 각국 중앙은행이 있었거든요. 그게 독일의 분다스방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그 틀린 게 아니고 1991년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렇게 출범했기 때문에 그걸로 흡수 결정됐거든요. 틀린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분다스방크는 이러해서 그때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그 금리차를 겨냥해서 환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루빈 독트린이 사실 엔타이 웰스 프라자 이펙트에서 엔화를 이렇게 약세를 유도하는 이런 쪽에 달러 강세 되겠죠. 강세를 유도하는 이런 역프라자 협정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79에서 148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금리차와 한 문제 겹쳐서 결국 이렇게 트레이딩 자금들 그다음에 환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미국의 6월 CPI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1% 포인트 7월 이후에 예상이 됨에 따라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 그때 당시에 비해서도 사실 그 금리 차가 굉장히 빨리 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7월 회의에 1% 포인트를 올린다 하면 자, 3월 달에 올리기 전에 0.25% 상단으로 0.25%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1.75%죠. 그러니까 1% 포인트면 2.75죠. 그러면 빼기를 보십시오. 2.5% 포인트죠. 그러면 5개월 만에 2.5%를 1990년대 2년에 걸쳐서 올렸던 것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바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그 2020년 Great Divergence 대발사는 1990년대 중반보다도 폭도 깊고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여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직 뭐 과시된 건 아닙니다는 루빈 독트린의 제2의 루빈 독트린 앨런 독트린에 의해서 인플레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상태에서 엔달러 환율이 109에서 지금은 오늘은 장중한 때 139엔, 140엔까지 근접하는 모습이죠. 마감은 138엔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다만 199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페드의 금리 인상폭이 굉장히 빨리 가져간다. 그때는 2년 만에 2.5%포인트가 올렸습니다는 지금은 5개월 만에 2.5%포인트 올린다. 이런 것이 환투기 세력의 금리차와 한 문제를 겸한해서 환투기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7월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6월 CPI 발표 이후에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 뭐 100bp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자, 어쨌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제 환투기 세력들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엔화 아닙니까? 네. 사실 지금의 각국들이 출구 전략, 금리 인상합니다는 가장 미온적 입장, 이 흐름에 가장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금리 차는 미국이 저렇게 빨리 금리를 올라가면 격차는 벌어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약세에 베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럴 때는 메리 아이켄그린의 엔코에 저주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엔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페드가 금리 인상일 때 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선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 강세를 베팅해서 엔화 매입을 권유하는 쪽에 사실 PB 전략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예. 신문에도 일부 받아 적었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지금은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상황과는 아닙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메리 아이켄그린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엔화가 강세되지는 않습니다. 엔화가 약세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 이후에는 엔화는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대 함정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는 다릅니다 하는 이런 쪽은 말씀드렸는데요.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엔달러 환율이 139엔까지 갔습니다. 안전타워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140엔 진입에 초기하고 지금 상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앞으로 엔화 강세보다는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독주 시대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일본 요인이 엔화 약세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엔화 비중이 한 3.8% 정도 되니까 결국은 달러가 올라가는 거다. 미국도 경제가 녹록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엔화를 공격하는 이유, 이미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아베노믹스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2012년 아베 신조 그렇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는 제가 그냥 다른 나라의 총리이기 때문에 예. 제가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일본과의 그 감정을 생각해 볼 때 이 돌아가신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또 이렇게 예. 많은 그 좀 그런 세력들이 있겠습니다는 그렇죠. 예. 그냥 개인적으로 뭐 관계없이 국가의 통수권자니까 한일 간의 경제 관계 생각해서 이렇게 존칭어를 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뭐 아베를 뭐 이렇게 존경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아베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아베가 강조했던 인위적인 발권력 동원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증대에 경기 부양을 하는 효과는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가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제가 우리 과거의 송재주 사장께서 이 점에 이렇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하마드 고이치 씨가 2013년, 2014년에 왔을 때도 개인적으로 미 일대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결국은 당신 생각대로 엔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우리가 일본의 수출입 구조에서 상당히 가격에 의존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유명한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조건을 축적해야 되지 않느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엔저를 유도한다고 본다면 경기 부양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쪽에 개인적으로 질문했었는데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례적인 방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에 강한 신조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누가 맞았다 틀렸다를 여부를 떠나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출 증대 효과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베가 아베노미스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아베에 이어서 스가라든가 기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아베의 집행자 입장에서 당시에 ADB 총재를 했던 그로타 하루오카를 모셨는데요. 아베 총리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교체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고집어라고 했거든요. 고집어니까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도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많이 올리니까 금리차 벌어져. 결국 지금의 그로타 하루오카가 이렇게 지금의 일본의 그 중앙은행의 위상을 볼 때는 쉽게 교체하지 못한다.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앞으로 페드 회의는
7월에서 1%포인트 더 올린다 하다 보니까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가장 먼저 엔화의 약세에 베팅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베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총리인 기시다가 사실 더 힘이 실린 상태입니다. 아마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고민이 구르타 교체 문제죠. 예, 그렇죠. 구르타 교체 문제죠. 그런 과정에서 구르타 교체만 되면 아베노미스는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베노미스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엔화 강세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화가 가장 먼저 공격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로화도 사실 상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정영국 PD께서 경제식견이 상당히 높으신 PD인데요. 지금 이렇게 조지 소로스가 탁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조지 소로스 등장하면 시청자 여러분 환투기세끼리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 저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조지 소로스가 유로화 약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때마다 예. 방송을 드렸고 그에도 1달러 1유로 장중한 때 붕괴될 때 달러가 독주가 아니라 58%를 차지하는 유로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게 우리 캐서분과 홍앵커랑 같이 전해준 게 자 드라기 총재가 ECB 총재를 했긴 했지만 지금 이탈리아 총리거든요. 예. 결국은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임했지 않습니까? 예. 유로랜드 핵심 국가거든요. 어찌됐든 프랑스라든가 독일과 함께 3대 핵심국이거든요. 여기서 연정이 붕괴된다. 총리가 사임한다. 이런 것이 유로화 약세를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가 반사 측면에서 올라가는 거다. 미국 경제가 튼튼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페러티 붕괴에 대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유로화 약세를 겨냥한 투기 세력들이 났죠. 그래서 오늘 장중한 때 사실 유로당 0.99달러 등가 수준 내지는 페러티가 깨지는 모습을 예. 마지막에 이제 다시 윌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를 7월 달에 1%포인트가 아니라 0.75%로 낮추겠다 하는 이런 쪽의 의향이 반영하면서 유로가 저렇게 장중에는 이렇게 0.99달러까지 떨어지다가 지금은 0.저것도 1유로죠. 근데 예. 어쨌거나 회복됐습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한투기 세력들이 유로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지만 유로화 약세 베팅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한국경제TV에서는 작년 11월서부터 메르켈 총리가 지나가는 퇴임하신 모습을 보고 유로화 약세, 유럽 통합 분열 이런 쪽을 누차게 말씀드렸죠. 예. 너무 미국 중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경제 현상을 미국 편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같은 건 상대 변수거든요. 자, 달러는 개매더라도 유로가 약세를 보면 달러 강세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된 세계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위주로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고 사실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국제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사실 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지금 1%대까지 떨어질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균형적 시각에서 주제를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다극화 시대입니까? 탈중앙화 시대지 않습니까? 예. 탈달러 시대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봐야 제대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유로화가 이렇게 국제 환투기 세력이 베팅이 되는 것은 가장 큰 게 그동안 유럽의 통합의 맹적할, 그다음에 유럽 경제 맹적할했던 메르켈 총리의 퇴임이죠. 예. 사실 16년간 장기 집권하는 이런 문제에서 지금의 슐츠가 들어왔는데요. 그건 연정이죠. 근데 연정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연정이 붕괴되죠. 그게 연정이라는 게 정권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연정이라는 게 잘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정권 목적, 정권을 탈취하는 똑같은 사람이 들러붙어 있다. 그럼 가겠습니까? 결국 균열되는 거죠. 균열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같은 당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 겨냥한 사람이 같이 당당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균열되지 않습니까? 예. 똑같죠. 그래서 이 문제가 유로화 약세의 가장 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일 것은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뭐 유럽이죠. 예, 그렇죠. 뭐 굳이 성장률을 안 얘기하더라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결국 경기 문제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ECB 유럽도 소비자 물가 상승이 8.2%인데요.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더 아주 민감한 유럽 쪽이 금리를 미국에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경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ECB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 얘기는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못 쫓아가니까 결국 유로화 약세에 베팅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신흥국들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발산이 정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Great Divergence 이렇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신흥국들이 일제히 위기를 각종 형태의 위기를 거쳤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실현이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시청자 여러분 그때 1994년 중남미 해체위기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 그쪽에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멕시코 중앙은행에 갔다 온 때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어서 1996년 아시아 통화위기 바트라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통화위기 그리고 이것이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건까지 이렇게 됐던 상황이죠. 근데 그때는 IMF가 재정이 건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위기가 IMF의 구조정 이런 것을 거치긴 했지만 굉장히 신흥국 금융위기 극복에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 그레이트 다이버스트 대발산이 그때보다는 더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신흥국들이 국제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터키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상태죠. 근데 문제는 IMF 역할입니다. IMF도 자체적인 국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IMF도 미국 주도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국가의 연방 부채가 저렇게 높은데 IMF의 쿼터 유지할 만큼 저렇게 됩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국가 그래서 탈중앙화, 탈달러와 탈 IMF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흥국 위기가 발생할 때 IMF가 저 조그만 나라 스리랑카조차도 구제금융을 주는데 굉장히 시간이 경과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기는 타이밍을 잊어버리면 진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 국제 환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보면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내부를 알아봐야 되겠죠. 국제 환투기 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 결국 이제 어제 한덕수 이렇게 국무총리께서도 원화의 국제만 아주 또 한국경제TV에서도 사실 원화 국제 문제를 이렇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다루지 않다가 이런 것이 이제 허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이제 한번 강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가장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일치된 견해를 좀 필요합니다. 자, 하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아직도 낮다. 그런데 지금 비제부라든가 추경호 이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팀에서는 복합위기, 경제 태풍위기, 국민은 쥐어짜도 안 된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러면 대외적으로 몰려오는 변수에 대해서 정책의 일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990년 강경식 팀과 한은과의 강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경제를 보는 시각을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흥국의 외환위기, 신흥국의 환투기에 이렇게 방어력은 항상 중요한 게 외환보유고다. 금리차가 아니라 외환보유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의 스탁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누차면서 플로우가 문제다. 플로우는 뭐냐? 무역수지 적자 문제입니다.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 달러가 강세를 본 상태에서 달러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외환보유고는 그렇게 우리 원화로 보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달러 강세되다 보니까 베이스 커런시를 달러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외환보유가 줄어드는 모습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화 캐시플로우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에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1%포인트 이렇게 한다 하니까 꼭 뒷담 맞춰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뭐 2,000선 밑으로 떨어진다 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든지 이런 사항은 사전에 미국의 금리가 9%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사전에 경고해야지 뒷담 맞춰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안감을 증폭시킬 때 그건 전문가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달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덱스가 108 올라가서 뒤쪽에서 달러가 뭐 맹주 시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 손실을 줄이는 차원 이런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외국인이 받쳐가지고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우려하는 사항을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좋은 시점에 앨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데요. 예. 이 한미 간의 통화 사업 문제는 아마 좀 가이드라인을 좀 쳐서 지금 추경호 이렇게 부총리와 함께 한덕수 이렇게 국무총리에 대한 국제 시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런 일정이 돼 있을 거로 봅니다는 공식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든 나서서 한미 간의 통화 문제 물론 여러 가지 근거 여건에서 아직 미흡합니다는 가이드라인에서 서로가 같이 가자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좀 국무총리께서 나서서 국제적으로 평판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순수하시고 굉장히 엘리트고 국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제닛 앨런 장관과 함께 이창용 신임총재도 굉장히 앨런 장관의 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 통화 수합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우리나라는 환투기 세력의 표적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국제적으로 환투기 세력을 볼 때 환율이 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좀 경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환시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